여러분 안녕하세요. 고1 학력평가 해설로 만났습니다. 저는 최서입니다. 총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은요. 정답 하나가 맞고 틀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아주 유의미한 문제들로 가득했던 그런 시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총평 안 듣고 온 학생들 있으면요. 지금 바로 가서 얼른 듣고 오세요. 지금부터요. 화법, 장문, 문법 해서요.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그 방식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로 갈게요. 자, 1번부터 3번이 화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학교에서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왔기 때문에 이 화법 문제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법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 별로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화법과 장문은요. 문제 유형이 고정되어 있고 이 고정된 유형에 내가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껴서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독서와 문학의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법은 도대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요. 1번부터 3번 문제 먼저 볼게요. 다음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발표가 나왔네. 자, 화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말하고 듣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발표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토론이 나올 수도 있고 토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인터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말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듣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지점들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말하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니? 흐름 읽어낼 수 있니?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를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지문부터 읽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어떤 게 나왔지? 문제를 통해서 역으로 지문을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은요. 역시나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2번은요.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래요. 들으면서 이 발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니? 내용 확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학생이 보인 반응이래요. 듣는 사람, 청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전통놀이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물음표 나왔죠? 자, 화법에서는 이 물음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군. 그런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괄호 안에 주목해 주세요. 자, 화법과 장문에서는요. 괄호 안에 나오는 비언어적 표현 혹은 반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말하기 전략, 발표 전략이 되겠네요. 자,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이 발표자는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빠르게 캐치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설날에 온 가족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게 됐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그렇구나. 빠르게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우리 전통놀이 뭐가 나왔죠? 윷놀이에 대한 소개. 화제입니다. 1문단에서는 화제 제시 이것만 내가 가져가면 되겠구나. 챙기겠습니다. 자, 나누어드린 활동지를 정리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윷놀이는 1문단에서 화제 제시했습니다. 이제 2문단 어떻게 이어질까? 윷놀이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사가 매우 오래된 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윷놀이는 과연 언제 시작됐을까요? 또 뭐 나왔죠? 물음표, 질문 나왔습니다. 질문은 주목해서 보자.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괄호, 이거 청중의 뭡니까? 반응이겠죠. 끊임없이 계속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표를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발표를 듣고 대답하죠. 네,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대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윷놀이를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 자, 윷놀이의 역사 얘기하니까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네요. 15세기에 간행된 목은집이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자료의 제목까지 밝혔어요. 출처까지 밝혔네요. 이 자료에는 고려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대요. 우리 이 문단을 읽고 뭘 찾아내면 돼요? 자, 물음표.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 있구나. 그리고 윷놀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하고 있구나. 요 정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괄호가 또 나와요.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화면을 가리키며
자, 화면을 가리키는 무엇을 했을까요? 손 동작을 했겠죠. 아, 이거 발표자의 비언어적 표현이 나오고 있구나. 자, 이것은 과거에 사용된 윷놀이 말판인데요. 과거의 말판은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니라 이처럼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 읽을 때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내가 모르는 주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옆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연습하면 됩니다.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빠르게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2번과 같은 내용 확인 문제에서 아주 쉽고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아, 원형이었구나. 말판에는 29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데 아, 여기 점이 그려져 있었겠구나. 원을 그리고 있는 바깥의 점들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을, 자, 여기는 하늘을 나타내는 거래요. 자, 그리고 원 안쪽에 있는 열십자 모양의 점들. 자, 여기 안에는 열십자 모양의 어떤 점들이 있나 보죠. 이거는 땅을 나타내는 거래요. 하늘과 땅을 담고 있구나. 어디에? 윷놀이의 이 말판에. 자, 이 말판에는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아, 그렇구나. 이 그림 정도만 챙길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갑니다. 계속 갑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또 화면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주 이 발표자는요. 비언어적 표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윷놀이에 사용되는 윷가락은 이처럼 보통 화면은 둥글고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한 짧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자, 이것도요. 머릿속으로 그냥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요. 아,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하구나. 그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좀 잘 그림을 못 그리나요? 잘 아는 윷입니다. 윷. 예, 던진 윷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둥근 부분인 등이나 아, 여기가 등이구나. 자, 평평한 부분인 배, 여기가 배구나. 배를 보이는 내 윷가락이 배를 보이는 개수에 따라 도개, 걸, 윷모 5가지 유패로 나뉩니다. 여기까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윷놀이의 규칙은 이번에는요. 규칙도 얘기해 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괄호안 또 주목해줘야 되겠죠. 뭐가 나옵니까? 네,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나와요. 이것 또한 동작, 비언어적 표현이구나. 자, 도는 한 칸, 개는 2칸, 걸, 윷, 모의 순서로 말판 위에서 말이 움직이는 거리가 한 칸씩 늘어납니다. 특히 윷이나 모를 살이라고 하는데, 자, 윷 나오거나 모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살이라고 말한대요. 이 경우 한 번 더 윷을 던질 기회를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윷놀이의 규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읽고 바로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윷놀이를 할 때 유패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수학 잘 못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 발표자가 다 설명해 줍니다. 자, 도가 나올 확률은 15%, 개와 걸은 각각 35%, 윷은 13%, 모는 2% 정도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겠죠. 그냥 이렇구나. 윷놀이를 할 때 이 확률을 고려하면 말놓기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자, 윷놀이는 윷을 던지는 방법뿐만 아니라 말놓기 전략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데요. 놀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우연성과 전략의 조화로 인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화법 지금 계속 지문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빠르게 정보를 찾아내면서 읽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 이제 마무리하네요. 지금까지 나는 윷놀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가 윷놀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뭐 하고 있죠? 물음을 던지고 있죠. 질문하고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명절에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신명나는 윷놀이 한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갈게요. 자, 1번.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거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은요. 화법이라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지 구성을 쭉 보니까 이 선지들도요. 다른 화법에 나오는 선지들과 크게 다름이 없다. 익숙하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어. 자, 시작이라는 말 보면 이 글에서 긴 글에서 앞부분을 주목해서 1, 2문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지 라는 전략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화제 선정한 이유 뭐였죠? 화제가 윷놀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윷놀이를 어떻게 해요? 해봤더니
마음 동안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사랑을 받아온 전통놀이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나는 무척 재밌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별 문제 없어. 자, 2번 비언어적 표현. 이거 어디서 나왔죠? 괄호 안에서 잘 나와 있죠. 활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표자가 비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하면요, 발표 내용 전달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자, 질문을 던지는 방식, 이것 또한 확인했죠. 뭐뭐 하나요? 라고 물음표로 던졌고요. 청중의 반응까지 살폈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설명하는 내용의 출처를 언급하여. 자, 어느 부분에서 출처를 언급했죠? 그쵸,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자료는 고려시대 목은집입니다 라는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쵸, 출처와 신뢰성은 같이 갑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걸 근거로 얘기하니? 라는 걸 정확히 말해줬다는 것은 이 발표 믿을만해 라고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5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요, 정리하고요,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마무리라는 부분이 나왔으면 글의 끝부분에 주목해서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마지막 문단 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윷놀이에 대해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잘 가족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부분이 없다. 나오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5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래요. 기억에서 미음 중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이 문제는 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활동지 자체가요, 글의 흐름대로, 그 발표의 흐름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표문이 우리 손에 있죠. 이 발표문의 흐름대로 읽으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윷놀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구체적인 출처 밝히면서 고려시대에 성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억? 맞아. 말판의 모양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원형 말판이었대. 나 원형 이거 그렸는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현재 사각형으로 바뀌었어. 자, 이 원형은요, 하늘과 괄호 안에 채운 글 보세요. 땅을 나타낸다. 이거 하늘과 땅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지.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육가락과 유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가락의 등 부분을 어디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면을 등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평면이 아니라 이거 공면이라고 했는데 내가 간단하게 옆에 메모하면서 메모하면서 읽었던 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배 부분은 공면이 아니라 뭐죠? 평면. 이거 반대로 설명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답은요, 3번 디귿 나옵니다. 자, 4번 리을도 보겠습니다. 유패에 따라 말의 이동 거리가 달라진다. 자, 모일 때 유치를 한 번 더 던진다. 사리일 때, 유치나 모가 나올 때 이걸 사리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맞는 말이야. 오케이. 자, 유패가 나올 확률은요, 확률 언급된 부분 살펴보면요, 이렇게 우리 충분히 부등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 3번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읽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이제 이건 발표를 듣는 학생이 보이는 반응, 청자의 반응입니다. 자,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래요. 자, 윷놀이를 할 때 유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이건 뭐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학생이 발표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을 의미 있게 들었구나, 언급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해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이번에는요, 이제 이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개나 거리 자주 나오고 뭐는 잘 안 나오던데,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실제 윷놀이를 했을 때 나오는 이 유패의 확률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물음표로 끝났죠. 이건 어떤 의미죠? 정말 궁금해하는 겁니다. 내가 발표 내용을 듣고 지금 내 상황에 빗대서 살펴봤더니 스마트폰 윷놀이에도 과연 이 확률이 그대로 적용된 걸까? 궁금해하죠. 자, 선지 갈게요. 선지를 읽어내는 방법도 연습해야 되겠는데요. 1번 보세요.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뭐 하며 청자의 반응이죠. 반응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쉬워하나요?
그것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 아니죠. 언급된 내용 얘기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뭐하며 구분하고 있나요?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1번, 2번은 가볍게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발표 내용이 발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 자, 이번에 평가에 주목해야 되겠죠. 청자가 보인 반응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 목적에 부합, 이건 뭐죠? 이 발표문의 발표 목적은 윷놀이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거기에 발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니다. 4번 가겠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자, 여기 주목해야 되겠죠. 반응, 궁금해하고 있다. 그렇죠. 뭐를 떠올리며, 경험을 떠올리며, 뭐와 관련해서?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자, 이 보기 안에 있는 문장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내가 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 이런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 발표를 통해서 알게 됐어. 이런 부분 나오나요? 언급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답은 4번 나왔습니다. 끝났어요. 자, 화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화법의 포인트는요, 꼼꼼하게 읽을 부분과 크게 건너뛰며 읽을 부분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 이 부분은요,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화법이라는 거, 그리고 장문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4번부터 7번은요, 화법과 장문이 붙었습니다. 통합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통합 문제가 많이 나오는 유행이에요, 유행. 많이 나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에서 화법 상황을 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나에서 장문, 글 쓰는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4번과 5번은 화법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고요. 6번과 7번은 장문과 관련된 문제를 물어봐요. 결국은 겉모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법과 장문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상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별 문항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의 화법 문제와 기존의 장문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6번 문제 정도가 이제 화법 내용이 장문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뭐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지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 가볼게요. 먼저 역시나 문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4번 보기의 기억 리을 중에 가의 학생의 말하기 방식, 이거 중요하죠. 4번은요 이 보기에서요 발표 인터뷰가 나오죠. 인터뷰. 이거 화법 상황이죠. 화법 상황에 대한 어떤 말하기 방식을 물어봐요. 이거 우리 아까 1번 문제, 화법 1번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다. 자, 그 다음 5번은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이 5번 문제가요. 시간을 단축하느냐 늘리느냐의 결정적인 키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 그 제한된 범위를 주고 묻는 부분이 화법이나 장문에서 나온다? 그럼 여러분 다른 부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딱 이 부분만 들어가서 꼼꼼하게 읽고 바로 답 찾아도 돼요. 이 부분에서 시간 많이 아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은요. 이제 이 나는 장문이에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쓰기 전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한 내용이고 이 조언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되겠고요. 7번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제목을 쓰는 거, 제목을 붙일 때 적절한 거, 이거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니 없니 물어보는 겁니다. 각각을 아주 재미있고 아주 빠르고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화법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직 편집반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선배님을 뭐한다?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4번에 나왔기 때문에 학생이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온 게 전형적인 화법의 인터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대부분 인터뷰가 뭐 다양한데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뷰가요. 직업인 인터뷰입니다. 여기도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이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저희들에게는 무척 낯선데요. 물어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자, 4번이 학생이 말하기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질문이 나왔어요. 물어보고 있어. 뭐를?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선배,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각종 기기들을 쓰게 되는데 이 기기가 작동할 때 특유의 소리가 나잖아요? 라고 물어보죠. 기기에서 소리가 나죠? 그쵸? 너의 경험 한번 떠올려봐 라는 의미입니다. 기기에서 나는 그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래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제 작업실에 오셨으니까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든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괄호 안, 괄호를 주목해야 되겠죠. 별표, 괄호 중요합니다. 두 가지 소리를 들려준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미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요.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행위? 구체적인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생이 듣고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처음 들은 건 컴퓨터를 켰을 때 나는 소리 같고, 두 번째 들은 건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할 때 알리는 소리 같아요. 자기 경험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선배가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자, 이 부분부터는요. 이 지금 선배는 아주 꼼꼼하게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A 부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거 지엽적인 문제죠. 이렇게 묶인 부분은 이 부분만 제대로 읽어도 답 바로 나옵니다. 자, 뭐가 떠올랐나요? 라고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죠? 학생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건 학생이 자신의 경험, 앞에서 들었던 소리를 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게 떠올랐는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 환기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경험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에 소리가 각인돼 해당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때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죠?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냈고요. 자, 학생,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제 말 맞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바로 4번 문제가 학생의 말하기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 보면요.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이군요. 이건 뭐죠? 위에서 말한 선배의 말을 내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이렇게 물음표 나오면 주목해서 보자고 했죠. 확인하고 있군. 아주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화법 유형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또 질문했어요. 궁금한 점 계속 질문하고 있네요. 소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이 선배의 말 중요하죠. 왜냐? B 부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선배는 A 부분의 선배의 말, B 부분의 선배의 말하기에 어떤 특징들을 잘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선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이 B 부분의 특징은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괄호입니다. 괄호. 괄호가 아주 많이 나와요. 자, 소리를 들려주며 물어보죠. 자, 그 밑에 다른 소리를 또 들려주죠. 자, 그 밑에 또 다른 소리를 들려주며 아마도 B는요. 이 지점에서 물어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소리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각종 경보음이죠. 자, 이런 소리는 여기 있는 디지털 음향기기로 직접 만듭니다. 자, 또 다른 소리 들려주며 이 소리는 휴대폰 벨소리인데 이미 누군가가 만든 곡을요. 이 제품에 어울리게 이미 있는 것을 변형해서 만들기도 해요. 방법 알려줍니다. 자, 이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가짜 엔진 소리인데 실제 소리를 녹음했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학생, 가짜 엔진 소리요? 자, 학생이요. 이 선배 말에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가짜 엔진 소리요? 물음표 주목해 주세요. 그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선배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자기가 준비해온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요. 선배의 이야기 속에서 궁금한 내용을 끌어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선배. 요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운행을 할 때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가 필요하죠? 라고 이 질문의 답도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학생 이제 계속 이어져. 듣고 보니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흥미롭기도 하고 제품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자, 또 물음표 나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 물어보네요. 자, 그러니까 선배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선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대요. 아,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또한 같은 층위로 이어주는 표지죠. 소리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도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선배는요, 필요한 소양과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찾을 수 있겠죠. 구체적인 어떤 뭐 학과를 가야 된다, 뭐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고요. 이런 성향이 필요하고요. 이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그렇군요. 끝으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네요. 준비해 온 질문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우리 영화 또는 게임 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이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운드 디자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전망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죠. 후배님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짓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선배의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건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필요한,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전자제품 분야 또는 뭐 영화나 게임 산업 쪽에서 필요하구나라는 거 정보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요, 나의 글, 초고를 썼대요. 초고라는 말은 고쳐 쓸 여지가 있는 글입니다. 어쨌든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나를 썼기 때문에 이 글에는요,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인터뷰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글 쓰는 학생이 자기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덧붙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초고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볼게요.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작동될 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 자, 영화나 게임, 전자제품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디지털 장비로 만들면서 예전에 음향 엔지니어로 불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사운드 디자이너로 불리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단락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장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글을 연결해주는 표지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글의 응집성이라는 말인데요. 응집성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지들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하고요. 논리적 모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러므로와 같은 표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와 비슷하게 뒷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주목해서 볼게요.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즉,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자, 위에서 언급된 내용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흩뿌려졌어, 내 머릿속에서. 그랬을 때도요. 즉, 이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챙겨가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사용된 소리가 매력적일수록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은요, 위에서 많은 얘기했지만 이 즉 이유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죠. 제품에 있어서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소리가 결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는 디지털 음향 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곡을 제품에 맞게 변형하기도 하고 또는 물소리나 자동차 소리와 같은 실제 소리를 뭐하기도 한다, 녹음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까지도 선배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인터뷰에서 공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선배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이번엔 뭘 얘기하고 있죠? 음향공학과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음악과, 작곡과 이런 것들, 이런 과에 진학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건 선배의 말, 인터뷰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이 필자, 글쓴이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 아닐까. 그래서 얘는 가에는 없지만 추가로 플러스 알파 더해 들어간 내용이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런
그 글을 많이 보다 보면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 중에는 이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자, 이런 얘기 인터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죠. 이 학생이 따로 이 부분은요, 조사를 해서 더 추가해서 작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하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매력적인 소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망이 밝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표지들 중요합니다. 정리해 줍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결론 지어주는 거야. 사운드 디자이너의 전망은 밝다라고 할 수 있다. 예, 우리 흐름대로 읽으니까 이미 이 말 듣기도 전에 다 파악을 했죠. 음악이나 음향 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분야다라고 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어요. 자, 4번 바로 갈게요. 4번은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뭐 전략을 세울 때 나는 가만 읽고 바로 4번, 5번 해결해야지 이렇게 세워도 무방하고요. 나는 그냥 크게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가와 나 다 비교하면서 읽을 거야 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번 보기에 기억에서 리을 이 중에 가의 학생의 말하기 방식, 우리 학생이 말하는 방식 주목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죠.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뒤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자, 이 부분 아까 우리 찾았었는데요. 막 쭉 선배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결국은 선배의 말씀은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는 거죠? 제 말 맞죠?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어느 부분이냐? A라고 표시된 아랫부분에 바로 나옵니다. 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니은. 상대방의 말 중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 아까 기억나시나요? 예,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가짜 인증 소리요? 그런 거 왜 필요하죠? 라고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준비해온 질문은 아니지만 들으면서 궁금했던 보충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요청하고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답 바로 나왔죠. 이미 기억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디귿 상대방의 말이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려면요. 이 학생이 사전에 어떤 걸 조사했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인터뷰에서. 근데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는. 자, 리을. 상대방의 답변 내용 중에 자기가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까? 저 이거 뜻이 뭐죠? 이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부분 없습니다. 자, 이것도 안 돼. 답은 1번 나옵니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A와 B에 대해서 물어보는 아주 좁은 부분을 딱 정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사실은 그 A와 그 B만 읽고 바로 푸는 게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선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A는 뭐하고 경험을 환기하며, 환기가 뭐죠?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 경험의 그 느낌, 경험의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이 말이에요. 환기하며 단어 뜻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B는 구체적 사례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경험 환기인지 구체적 사례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2번 보니까요. A는 청자의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확인하며. 자, B는 전문가의 말을 뭐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자, 3번은요. A는 청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자, 참여해주세요 라고 혹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게 좋아요 라고 독려하고 있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볼게요. 자, B는 일상적 상황을 가정이 나와야 돼요. 이거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중심으로 내가 일치 불일치를 확인할 거야 라는 전략 세우셔야 되고요. 자, A는 청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나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학생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나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추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더 제시하고 있나요?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A는 청자의 관심 가져줘 라고 유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B는 기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동그라미 친 부분들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부분 한번 볼게요. A 부분은 선배가 그 선배 A 부분 위쪽에 학생을 보세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선배가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선배가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소리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죠?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청자의 경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A 맞는 것 같아. 자,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자, 이게 되려면요. 이 괄호에서요. 청자가 어떻게 반응하며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사실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보류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3번은요. A인 청자의 참여를 독려하다. 참여와 관련된 말은 나오지 않아요. 참여 독려 아니. 자, 청자의 주의하세요.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 없습니다. 자, 소리를 들려주고 그 반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는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소리를 들려주고요. 그 반응, 너 옛날에 경험했던 거 떠오르지 않니? 라고 물어봐서 관심 유도라고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A 부분 확인했고요. B 부분 한번 볼까요? B 부분은 그 바로 밑에 나오네요. 선배가 이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소리 어떻게 만드세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고 B 부분의 핵심은 괄호였죠. 괄호 안에 여러 소리를 계속 3번이나 들려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며 소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답 1번 나옵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 나오지 않죠. 인용하는 부분 안 나와요. 자, 일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있나요? 가정법 없습니다. 자, 추가적인 정보, 내가 추가로 더 설명하자면, 덧붙여 말하자면 이런 표현 안 나오고 있죠. 자, 기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소리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겠네요. 6번 갑니다. 6번은 이 4번부터 7번 중에서 6번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6번은 인터뷰 내용 바탕으로요. 나를 쓸 때 그 쓰기 전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쓰고 나서 피드백을 받은 게 아니라요. 쓰기 전에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이제 이 인터뷰로 글 쓸 거지? 그러면 내 조언 좀 참고해서 글 써줄래? 라고 하면서 이제 적절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 편집부장, 보내준 인터뷰 녹음 파일 잘 들었어. 이제 교재에 실을 글을 쓸 건데 그 글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요. 일단 인터뷰 내용은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인터뷰에는 없지만 어떤 것을 언급해달라. 그럼 이 부분까지 읽었을 때 가에는 없는 내용. 그런데 나에는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정보를 확인해보자. 자, 1번. 사운드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 자, 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가에서도 없고요. 나에서도 없습니다. 나 다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요. 가와 나를 동시에 기준 적용해서 막 찾으려면 헷갈리니까 하나만 기준을 먼저 세워서 제거할 것 제거하고 남은 걸 나를 기준으로 세워서 다시 확인해보는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자, 2번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갖는 나는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이런 보람을 가져라는 부분 언급되어 있어요. 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서도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나도 없어. 자, 사운드 디자이너와 관련된 전공학과? 아까 무슨 과라고 했죠? 음악과, 무슨 과, 과가 나왔었어요. 어디에서요? 그래서는요. 근데 가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운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공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음악에 관심도 많아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돼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과는 안 나왔어요. 근데 나를 쓸 때는 학생이 따로 조사를 했는지 구체적인 전공에 대한 설명까지도 추가로 하고 있죠. 여기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나오고요. 4번 사운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 이거 어디 나오죠? 가에 인터뷰에는 나와요. 어디 전자제품, 영화, 게임 이런 분야, 이런 산업 분야에서 나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가에 없는 내용을 언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자,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긴 이 직업이 어떻게 해서 생겼지? 라는 부분은 가와 나 모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요. 결국 이 6번 문제는 이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보기를 보고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가에는 X, 나에는 동그라미. 가에는 없지만 나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찾아내보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자, 7번 갈게요. 7번. 조건에 맞는 글쓰기는 작문에서 빠질 수 없는 전형적인 문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을 여러분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2개 나와 있지만 3개까지도 나와요.
3개까지도. 그럼 이 3개의 조건을 동시에 막 적용시키려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답은 내가 맞힐 수 있을지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이 앞부분에서 써버려서 뒤에 나오는 좀 어려운 킬러 문제들 해결 못하는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도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잘 보세요. 조건이 나왔으면 이 조건이요. 내용적 조건인지 형식적 조건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제목을 붙일 때 적절한 거 찾으래요. 비유법을 활용해요. 비유, 어디에 무언가를 비유하래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비유로 말을 하래요. 그럼 이건 형식적인 조건이구나. 자, 그 다음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 이 디자이너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이건 내용적인 조건이구나. 그랬을 때 하나를 기준으로 세워서 먼저 제거할 거 제거합니다. 그럴 때 우선은 이 형식적 조건을 먼저 기준으로 세우는 게 좀 편해요. 빨리 눈에 들어오거든요. 내용은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지만 의미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자, 1번 보세요. 우리는 이 비유법을 가지고 먼저 제거해 볼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인들을 만나다. 뭐야? 직업인들이라고 바로 직접 나와 있죠. 그래서 없습니다. 비유법 없어. 그러면 1번 제거돼. 자, 2번 사운드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사운드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연결 고리에 비유하고 있구나. 비유법 있어. 자, 3번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의 샘이래요. 샘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사운드를. 샘을 발견하다. 자, 제품의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소리에 마법사에 비유했어요. 제품의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마법사래요. 아주 재치 있는데요. 어쨌든 2번, 3번, 4번은 1번 형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 5번 사운드 디자이너.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이거는 비유법이 전혀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1번과 5번은 일단 첫 번째 형식을 기준으로 제거할 수 있고요. 자, 2번, 3번, 4번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내용 뭐예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래요. 사운드가 뭔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그걸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거 하나죠. 뭐라고? 마법사라고. 어떤 마법사?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마법사. 사운드 코디네이터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 2번, 3번은요. 이 디자이너에 대한 말이 아니라 사운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답 나왔어요. 어렵지 않죠? 복합 문제라고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자, 8번부터 10번 이건 작문만 단독으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작문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작문 부분은 내가 이렇게 접근해서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작문 문제가 나오면 시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역으로 문제에서 지문으로 올라가서 해결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만의 방법을 이 문제를 통해서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작문이라는 건 결국에는 쓰는 사람이 있죠. 필자. 그리고 필자가 어떤 글을 쓰겠죠.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누가 있어요? 독자가 있어요. 자, 시험 문제 포인트 지점은요. 필자가 작문할 때 머릿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작문을 하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런 글을 쓸 거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하면서 자료 수집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생성하겠죠. 내용을 막 떠올립니다. 이걸 막 이제 조직을 할 거예요. 여기 앞부분에 제시할지 뒷부분에 제시할지 혹은 이 내용은 버릴지 이런 것들 조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겠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검토해볼까? 라고 해서 수정, 고쳐 쓰기를 하겠죠. 수정. 그러면 이 과정이 일련의 작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지점은요. 화살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획을 하다가 생성을 했어요. 근데 생성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요. 조직하다가 다시 생성 단계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는 바로 계획 단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게 순차적인 방향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왔다 갔다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면서 나는 내용을 점검하기도 하고요. 다시 수정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조정의 과정을 거치는 거. 이게 바로 작문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요. 요 하나하나의 지점들을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다 큰 한 덩어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글 자체에 대해서 너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라는 거 정보 확인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네, 이제 가볼게요.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 8번 학생의 작문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거 이거 뭐죠? 네, 작문 계획 단계 물어보는 문제 바로 나왔죠.
자, 그리고 9번. 학생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초고를 뭐 하라고요? 수정하라고요. 그랬을 때 적절한 거 물어보는 건데 보기를 보니까 추가 자료까지 주고 있네요. 아, 자료를 이렇게 보완했을 때 내용을 어떻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구나. 그리고 10번은요. 정말 기억, 미음 이렇게 밑줄을 쭉 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 써봐. 잘못된 표현이 있을 거야. 이런 부분은 내용이 통일성 측면, 즉 주제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응집성 측면, 그러니까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접속 표현이나 지시 표현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지문부터 가볼게요. 장문 상황을 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정 견문 감상 담긴 기획문이래요. 아, 기획문을 쓰는구나 라고 하고요. 딱 봤더니 바로 장문 계획 나오죠. 이렇게 지문에서 계획을 바로 언급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요 보기 안에 계획이었다 라고 하면서 주고 지문과 비교해서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친절하게도 이 지문 안에 계획을 쭉 순서대로 주고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초고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8번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고를 쭉 다 읽고 나서 다시 장문 계획 A 확인하고 B 확인하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이거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는 초고를 읽으면서 이 부분 있어 없어. 자, 그 다음 부분 읽으면서 이 부분 있어 없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문 계획을 보니까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 자, 군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 군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는지 봐야 되겠어. 자, 군산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이거 맞는 거야. 자,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군산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이 필자가 느낀 감상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내가 초고를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확인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전략 세우면서 초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초고. 이번 우리 문예반의 문학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됐어. 여기까지 나 알고 있는 정보야. 자,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 소설 탕류의 배경이 된 군산 답사를 통해서 왜 내가 여길 정했냐면 이걸 통해서 그의 삶, 그러니까 채만식이라는 이 소설가의 삶과 문학에 가까이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유 나오죠. 아까 계획에서 A, 이유가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문학 기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탕류를 다시 읽으며 답사 일정을 정했다. 여기서 A 부분 우리 확인했다. 오케이. 자, 넘어가요. 자,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설레이는, 잘 보세요. 10번 문제가요. 기억에서 미음 밑줄 주고 이 부분 제대로 썼니 안 썼니 물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억 미음이 엄청 긴 문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짧게 밑줄 그어진 단어, 어휘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럼 이거 읽으면서 어색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바로 그냥 읽으면서 해결을 하면 사실 글을 다 읽고 나서 남아있으면 안 되는 문제, 그게 바로 10번이에요. 그래서 3월 어느 날 우리는 설레이는 나오는 순간 이거 맞춤법 틀린 거야. 잘못 쓴 거야. 설레이다가 아니라 기본형이 설레다거든. 그래서 설레는으로 가야 돼 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설레는 우리 진짜 많이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인데요. 막 설레임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설레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설렘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마음으로 익산행 기차를 탔다. 그런데 도착할 즈음 야속하게도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요. 익산역에 내려서 버스로 갈아탔고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고요. 자, 다행히 이제 군산에 도착했대요. 여기까지 봤을 때 군산에 도착하기 전 과정이 나오고 있구나. 우리 장문 계획에서 비 있죠, 비. 도착하기까지의 여정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 군산에 도착하니 비는 멎었다. 터미널에서 이제 채만식 문학관 나와요. 향하는 그 거리의 풍경은 낯설었대요.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 거리 풍경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어땠냐면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과 일본식 가옥의 모습은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자, 낮은 담장을 배경으로 붉은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여기까지네요. 이 거리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 장문 계획에서요. C 부분도 해결이 되네. 자, 이 부분까지만 읽어도요. 벌써 ABC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자, 문학관을 들어서자. 자, 이번에는 문학관 안에 들어갔어요. 중절모를 쓴 채만식 작가의 동상이 우릴 반겨주었다.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자,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둘러보고요. 내가 이 경험한 사람이 작품과 관련된 자료 둘러봤다. 그런데 이 니은 부분 잘 보세요. 고쳐쓰기 문제. 2층의 한쪽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탕류의 내용을 원고지에 필사도 해보았다라고 했죠. 자, 자료를 둘러보고요. 필사를 해보는 건 서로 반대되는 내용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아니라 그리고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자료를 둘러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도 했냐 원고지에 필사도 해보았다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니은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자,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쯤 이동. 자, 이제요 여기까지가 문학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학관에 대한 얘기에서요 내가 그 문학관에서 들은 얘기 나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건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들었다, 뭐 과거에 이랬다는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다, 문학관에서 들은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장문 계획에서요 뒷부분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은 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구나. 자, 이 밑부분은요 이제 문학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자, 이 부분만 보고 D는 안 돼. 답 나왔죠. 8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쯤 이동하여 군산 내항에 도착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이곳을 통해 호남 지역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고 한다. 자, 역사의 수탈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추슬렀다라고 돼 있죠. 역사애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 역사의가 자연스럽다. 뒤따라 나오는 수탈 현장과 역사를 이렇게 이어주죠. 그래서 수탈 현장은 현장인데 어떤 역사의 수탈 현장이야. 이렇게 의로 바꿔야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군산에 왔고요. 금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군산 내항 앞 근대 역사 박물관까지 왔네요. 자, 금강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르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까지 왔습니다. 3층에는 박물관 얘기해요. 일제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 이런 표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이미 다시 제자죠. 다시 나타난, 다시 표현한인데 다시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줘야죠. 의미가 중복되니까. 이거 빼야 돼, 다시. 재현한 근대 생활관이 있었다. 특히 탕류에서 읽은 미두장의 모습을. 자, 여기서 당황할 수도 있어요. 미두장이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당황할 것 없습니다. 장문은요, 여러분의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에요. 이 미두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겁니다. 직접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미두장이 뭐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데 세세한 지식에 집착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문제 풀기가. 미두장은 그 당시에 쌀을 막 사고 파는 투기를 우리 미두라고 하고요. 그 투기 행위가 일어난 곳을 미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대 역사 박물관을 나와 이번에 군산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탕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렸다. 흐린 강물처럼 혼란스러웠을 일제강점기 그리고 쌀 수탈의 통로였던 군산, 그곳에 이 미두장에서 투기라는 말 나오죠? 투기를 하다가 패가 망신한 정주사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뭐했다? 느꼈다가 아니라, 자, 느꼈다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주어는요, 질곡이죠. 질곡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주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느꼈다가 아니라 느껴진 거죠. 느껴졌다라고 고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금강을 통해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또 이렇게 쭉 쓰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뒷부분 이어집니다. 군산항을 떠날 때쯤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떠나려는데 길가에 소담하게 핀 민들레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채만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하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 마무리해요. 나 가거든 손수레 들꽃 가득가득 날 덮어줘. 자, 애달픈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군산 다시 가고 싶은. 자, 이 마지막 부분 통해서요. 앞부분에서 금강에서부터 쭉 그 탕류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 느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장문 계획에서 이 부분 군산의 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느낀 감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8번 답 나왔죠. 8번에 몇 번이죠? 그렇죠. D. 들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쭉 읽으면서 그냥 바로 해결했고요. 사실 10번도 읽으면서 바로 해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의미 있는 문제 9번 한번 볼게요. 이 9번 문제는 이 보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활용이 돼야 되는지 답을 찾을 때 그거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보기의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래요. 그러면 이 초고를 수정 보완하는 고쳐 쓰는 건데 보완을 할 건데 모두 활용해야 된대요. 그러면 선지에는 가에 대한 내용 해석도 있어야 되고 나에 대한 내용 해석도 있어야 됩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가를 보니까 이런 표가 나온다. 시각 자료가 나오면요. 큰 숫자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큰 숫자를. 그리고 일제강점기 쌀 수탈을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답사지로 선정한 군산이 또 제일 큰 숫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쌀 수탈 양을 보니까 군산이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정도 가 자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나 자료는요. 인터뷰 자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채만식의 소설 탕유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군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 평야에 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직결되는 경제 요충지로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이곳에 전국에서 모여들어 투기 나오죠. 아까 미두장 나왔죠. 투기와 사기, 고리대금업 등이 횡행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주로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중심으로 우리 그 기행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주고 있는 자료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 가진 돈 모두 잃고 알거지 신세도 전락하여 결국 어떤 사람들, 인간성마저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에 군산을 둘러싼 여러 투기 행위와 그 사람들의 타락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문화해설사가 입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인터뷰 자료였습니다. 자, 선지 볼게요. 선지. 자, 1번 봅니다. 자, 1문단에서 탕유의 줄거리에 따라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 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1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나요? 그리고 가 자료, 쌀 반출량이 많았다, 뭐 이런 자료들이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와 관련이 있나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1문단에서 군산으로 우리가 답사 지역을 정하게 된 이유는 채만식이라는 이 작가의 삶과 그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삶과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가 되려면 채만식의 삶과 관련된 내용이 가나 나중에 하나는 있어야 됐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야. 자, 2번. 이 문단에서 탕유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해 일본식 주거 문화를 소개해. 자, 가와 나에서 주거 문화와 관련된 내용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 2번 안 돼. 자, 3번. 3문단에서 탕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예, 이것도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4번. 3번도 안 돼. 3문단에서 탕유에서 정주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던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된 자료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안 돼요. 자, 5문단에서 탕유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 식량 수탈로 자, 일제 식량 수탈이 많이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 자료를 통해서. 자,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라는 거.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건 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미두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연성이라는 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있을 법한 이야기 뭐예요.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말은 있을 법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그 당시에 모인 공간으로 군산이 그려질 수 있었던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가와 나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자, 10번의 경우도요. 이미 해결했죠. 자, 10번에 답 몇 번 나왔어요? 설레는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뭘로 고쳤죠? 그리고 대등하게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나머지는 읽으면서 해결했습니다. 자, 문법 갑니다.
문법은 정말 나올 만한 문법이 다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게 중학교 전 과정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하려면 이 정도 문법 지식 점검해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자, 11번의 경우는 어렵진 않아요. 의문 변동에 관한 문제인데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고요. 보통 의문 변동은 예를 주거나 그냥 내용 정보만 주는데 이렇게 뭔가 바둑판 같은 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정말 이거 야심차게 냈겠구나 하는 생각 하고 재밌게 풀었습니다. 자, 보세요. 의문 변동에 대한 지식 알려줘요. 자,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의문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의문 변동이 나오면 의문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확인해 볼게요. 자, 좌표 평면에서 0인 이 별표 0이래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첨가 늘어난대요. 그러면 위쪽으로 늘어나니까 올라가고요.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뭐예요? 탈락과 축약은 어떻게? 밑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요. 교체 횟수만큼 얘는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는 표를 이해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고요. 자, 내가 잘 모르겠으면 의문 변동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거치다는 거센 소리 대기에 의해서 거티다가 된 후 국외음향에 의해서 거치다가 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났죠. 자, 0에서요. 이렇게 표가 있으면 축약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교체는 이렇게 가라고 했죠. 그럼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의문의 개수는 한 칸 내려왔죠. 그래서 한 개 줄어들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적용해 보래요. 색연필의 의문 변동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색연필이 자, 요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볼게요. 내가 사실은 이 색연필의 발음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도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색이랑 연필이 더해져서 만들어졌어. 그 과정에서 니은 소리가 들어갔네. 이건 뭐죠? 니은 소리의 첨가 현상입니다.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 색, 기역과 니은 할 때 니은이요. 붙어서 이어져서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니은이 말합니다. 기어가 나한테 가까이 와 라고 해서요.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인 비음을 좀 닮아봐 라고 해서 기역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비음, 이응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의문의 개수는요. 기역이 이응으로 이렇게 비음화가 됐을 때 바뀐다 안 바뀐다? 개수는 하나가 그냥 다른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같아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자, 여기 기역과 니은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한번 볼게요. 자, 기역은 선지를 보세요, 여러분. 첨가가 일어났고 그 다음 이 부분 바뀐 거 다른 걸로 바뀐 거 교체라고 하죠. 첨가와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어디로 이동하면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요.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첨가됐죠. 그리고 나서 교체됐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 지점 뭡니까? 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네, 답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첨가와 교체, 나 2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의미는요. 이 문제의 의미는 의문 변동, 첨가와 교체, 탈락과 축약, 이 의문 변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도 문법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바로 2부에서 만나요. 안녕!